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딥러닝과 머신러닝으로 문제 해결하기 7차시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연어 처리를 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소개, 그리고 텍스트 분류까지 한번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목차는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자연어 처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어 처리란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챗GPT와 같은 이런 LLM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인데요. 어, 인공지능이 즉 컴퓨터가 우리의 언어, 즉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NLP, 해서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해석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챗GPT와 같은 이런 LLM이 발전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일상에서 사용되는 문자라든지 문장, 말 등을 이런 단어를 분야로 얘네들의 텍스트 분류, 번역, 언어, 음성 인식, 뭐 감정 분석 등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이미지나 숫자뿐만 아니라 단어, 문장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 우리가 문장의 흐름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흐름도 사실은 각각의 단어와 단어 사이 단어를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 연결하는 것을 모두 다 확률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LM이 가끔은 어떤 질문을 했을 적에 잘못 대답을 한다든지 또는 거짓말을 한다든지와 같이 이런 이슈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는 얘들도 결국에는 확률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들을 점점 파라미터를 통해서 고쳐가고 나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단어와 단어 또는 단어와 문장 사이를 이제 이해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해석이 굉장히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야별로 살펴보면 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뭐 실이라든지 뭐 구글 어시스턴트 그리고 뭐 저희 삼성에서는 하이빅스비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도 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LLM 모델, 챗GPT라든지 코파일럿 같은 그런 모델에 비해서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또 이런 텍스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NLP 모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이런 이메일 분야에서 쓸 수가 있어요. 스팸 분류라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그 스팸 처리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특정 단어를 필터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제 이런 NLP 기술들이 발전되면 진짜 그 스팸 자체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스팸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물론 메일을 이제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팸 메일을 보시면 이제 진짜 막 친구처럼 아니면 정말 그냥 메일처럼 그 저희가 클릭하지 않으면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고난이도로 이제 스팸 메일을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필터링이 가능하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도 이제 보이스 자체로는 이제 판단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문맥들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잘못됐다 또는 제대로 됐다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쇼핑 이런 것들은 제품 리뷰 긍정 부정 이런 분석들 감정 분석에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석들을 이제 할 수도 있고 또는 뉴스를 통해서 주제를 자동으로 분류한다든지 번역 이제 진짜 잘하잖아요. 그죠? 실시간 다국어 번역도 가능하고, 뭐 고객 응대 자동화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연어 처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의 정보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문장, 대화, 리뷰, 뉴스, 이메일 등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인간이 얻는 정보들은 대부분 정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컴퓨터가 또는 프로그래밍이 좀 더 인간스러워지려면, 인간 친화적이어지려면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처리하고 이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는지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를 이해하려면 언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NLP는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하고 의미를 추출하는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든, 즉 한국어를 쓰든 영어를 쓰든 인류의 언어를 이제 컴퓨터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원래 자연어는 우리 인간은 오늘 날씨 어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특별한 웨더에서 getToday라는 함수를 호출해야만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특징은 중의적으로 뭐 맥락이 중요하다. 어떤 의도로 물어봤는지 아직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정확하게 함수화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고 문법이 굉장히 엄격하다. 여기서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특히 신탁스 에러라고 해가지고 문법 오류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에러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타입 에러 같은 이런 것들도 발생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처리 방식은 추론하고 의미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 자연어들은.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저런 걸 물어보지? 오늘 날씨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단순한 그 인사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인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추론하거나 의미 해석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프로그래밍은 이렇게 딱딱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완전 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런 그 자연어를 해석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어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과학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계 그리고 또 활용 예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메일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팸 분류랑 자동 분류 이렇게 했을 때 제목, 본문, 링크 포함 이런 것들을 사실은 컴퓨터가 다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뭐 요즘은 지금은 현재 제목만 하고 있습니다만 얘네들을 진짜 스팸인지 아닌지 제대로 분석하려면 본문도 보고 링크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생활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직 그런 법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것이 과연 개인정보 침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이제 자연어 처리들이 이제 막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따라서 다가오는 이제 문제들, 이슈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소셜미디어에서는 댓글, 해시태그, 뭐 이모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감정 분석, 트렌드 예측 이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하대요. 그래서 가장 흔히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런 것들은 그 소셜 미디어라든지 그런 뉴스 기사에 이런 것들을 댓글들 많이 달잖아요. 그런 댓글들을 분석해서 감정 분석보다는 트렌드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 대선이라든지 또는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런 그 댓글들을 분석해서 이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또 당선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계산을 하기도 하죠. 또 고객 리뷰 같은 경우는 평점, 그다음 자유 텍스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제품 개선해야 되는지 불만 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특히 한국어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표현이 다양하고 또 문법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것들을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가 이제 핵심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AI는 도대체 글을 어떻게 판단할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텍스트 분류는 AI가 문장을 보고 판단하는 무엇에 해당되는지 자동으로 판단하는 기술로서 사람은 문맥으로 판단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는 단어의 패턴 그리고 빈도, 구조 이런 것들을 보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다. 그래서 그 번역기도 보시면 지금은 이제 한국어도 굉장히 좋아지긴 했지만 과거에 최초의 이제 구글 번역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영어 번역은 진짜 잘해요. 근데 한국에서 영어 번역을 잘 못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그만큼 패턴이나 빈도가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구글 그 번역기를 사용하셨던 분들 혹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떻게 했냐면 영어를 뭐 일본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다시 한국어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용 빈도가 이런 순서로 되니까 또는 영어를 중국어로 바꾸고 중국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뭐 이런 이거 여러 번의 그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제 제대로 그나마 제대로 번역이 되는 뭐 그런 뭐 우픈 얘기가 있긴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AI의 모델이 발전 그리고 그 모델의 성능의 향상에는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어의 패턴과 빈도가 가장 핵심인데, 뭐 여기서는 뭐 아까랑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요 예시 표현을 보시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파란색은 펄슨이고, 빨간색은 데이트고, 노란색은 로케이션이고, 여긴 또 org고 또 others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맥을 보고 이제 AI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true다, false다 라고 처음에는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지도 학습이 또 있고, 이런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 문장의 구조가 어떤지를 한번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챗GPT나 이런 대형 그 LLM 모델에서는 어떤 말을 막 했을 때 걔들은 모르겠어요, 뭐 못해요 이런 말들은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반드시 대답을 하게끔 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반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텍스트 분류 처리를 어떻게 하면 이제 컴퓨터가 할 수 있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컴퓨터는 문자나 단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텍스트를 숫자, 결국에는 0과 1로 바꿔야겠죠. 그죠? 벡터로 바꿔야 되는데, 이 벡터를 딥러닝 모델에 입력해서 학습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의미를 구분을 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리뷰나 뉴스에서 데이터 텍스트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어, 그다음에 뭐 소문자, 특수문자 제거, 데이터 전처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말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어로 대표로 치면 크크크크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흐흐흐흐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진짜 웃겨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습관적으로 쓰는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불용어 같은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어,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실은 잘 반대로 이제 맞춤법을 좀 더 생각해야겠지만, 영어권 문화에서는 이제 대문자와 소문자 구분이 있잖아요. 대소문자 구분. 그래서 이거를 통일을 먼저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소문자로 통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그 우리 눈에는 똑같은 A지만, 이런 알파벳 대문자 A나 소문자 A가 뭐 똑같은 개념이지만, 컴퓨터의 입장에서 아까 숫자로 바꾼다고 했잖아요. 서로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문자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문자들, 뭐 느낌표라든지 마침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토커나이징 해갖고 토큰화라고 하는데, 문장 단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I love you this 하면은 I 띄우고 love 띄우고 이렇게 하나하나, 얘네들 덩어리잖아요. 이 덩어리별로 구분을 한다. 얘네들을 토커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한 후에 이제 벡터화를 하는 거죠. 이제 토큰화까지 끝났으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인간이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벡터화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변환을 하는 거다. 그리고 분류 모델도 벡터 입력해서 분류 모델을 통해서 학습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점점 발전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나는 이 영화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전처리는 영화 좋았어요. 이게 정말 핵심이죠. 영화 좋았어요. 그죠? 정말은 이 좋았어요를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벡터화 시켜서 모델에 들어가면 긍정이 0.92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처리에서 영화 좋았어요 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문장 전체가 다 들어가요. 모델에 전체에 다 들어가는데, 그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그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는 거죠. 핵심적인 키워드는 따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실습할 수 있는 텍스트 분류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뭐 벡터로 바꾸고 딥러닝 모델 학습시킨 다음에 세문장 예측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저는 TF-IDF 벡터화랑 간단한 케라스 기반의 MLP 모델을 구현해 봤습니다. MLP 그 TF-IDF는 이제 단어 중요도로 판단하는 수학적 지표인데,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완전히 논리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실습됐을 것은 TF-ID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문장 중에 단어들이 얼마나 희귀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이런 빈도들을 분석해서 수치화시킨 겁니다. 수치화시킨 것들을 벡터화 시킨 것들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love this에서 love는 많은 문장에서 등장해서 단어 자체는 평범하지만 excellent는 자주 안 쓰인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 그래서 그 상대성을 부여해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좀 더 이 excellent는 좀 더 고차원 숫자의 벡터로 변환을 함으로써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한번 짜 봤습니다. 일단 단어 자체가 한 5개, 하나, 둘, 셋, 6개 정도 문장이네요. 그죠? 그리고 긍정은 1, 부정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습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제 컴퓨터에 이미 그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CUDN이든 CUDA든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학습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추천드린 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글의 콜앱입니다. 콜앱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무료예요, 무료. 물론 유료 버전을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러실 필요 없다라는 거 웬만해서는 콜앱을 통해서 자유롭게 GPU도 활용하시고 GPU도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빠르게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데 가장 큰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자기 컴퓨터에 이제 아나콘다라는 그 인공지능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설치하면 여러분들이 그 본인의 GPU 모델이라든지 메인보드라든지 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써도 아나콘다가 알아서 자동화해서 설치가 되어지니까 이런 설치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지금 이런 거 설치하는데 시간 자칫 잘못하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요. 하루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바로 실습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자, 텍스트라는 변수에다 이렇게 6개의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라벨링을 한 거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I love this products 해갖고 긍정이야 라고 한 거고 this is terrible 해갖고 얘는 부정이네 0. 그래서 10, 10, 10 이런 식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매칭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매칭이 되고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벡터화 시키는 거예요. 이 텍스트스를 여기 함수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벡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이 읽을 수 있지만 여기 벡터화가 되는 순간 우리 인간은 이제 못 읽어요. 요게 자기네들 컴퓨터들이 읽을 수 있는 0과 1로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대로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이제 numPy라는 친구가 필요해요. numPy에서 이제 배열을 불러와서 이 친구 라벨들을 같이 배치를 시키는 거죠.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인 모드랑 이제 테스트 모드를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여기는 테스트 사이즈가 0.1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데이터가 있고 Y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에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테스트 사이즈는 0.2니까 약 20%죠. 20개의 데이터를 추출해서 테스트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모델들은 이제 시퀀셜 모델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델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액티베이션도 레루고 그다음에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마지막에 진행이 된 거고 이게 댄스 레이어층이라고 해서 댄스층입니다. 이거는 또 텍스트를 그 관리하는 그런 그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번에 10의 에포크를 돌렸네요. 그리고 I hate this랑 best thing I've tried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테스트로 이제 이 단어들을 테스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 구조를 그냥 갖춘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텍스트 수도 6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큰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텍스트를 인공지능이 텍스트를 인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hate this에서 여기 0.450, 얘도 0.50예요. 둘 다 긍정, 부정 기준점이 0.5.
그러니까 모델 자체가 자신이 없는 상태예요. 왜냐? 에포크가 그 6개의 문장을 가지고 10번밖에 학습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델 자체도 이제 긴가민가한 거죠. 그래서 이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렇게 긴가민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데이터 부족. 그래서 학습된 문장이 6개밖에 없어서 표현의 다양성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MLF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얕았어요. 그죠? 아까 댄스 레이어가 2개밖에 없었죠. 굉장히 그 층이 낮아서 그 뭐야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TF-IDF의 한계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단어 빈도를 중심으로 해서 문맥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I love보다 excellent가 훨씬 더 덜 사용되기 때문에 더 희귀하기 때문에 love를 사용했던 것보다 excellent를 사용했을 때 더 좋은 점수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단어 빈도를 중심으로 처리하는데 여기서는 빈도가 또 이렇게 부딪히는 게 또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에 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베스트나 헤이트 같은 강한 단어를 제대로 학습 못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학습 6번 중에 이런 단어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재밌는 이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보통 기대와 다르게 결과가 나올 때가 많기도 하고요. 또 기대대로 그 결과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오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좌절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 또 데이터셋을 확대한다든지 문맥 이해되는 이런 임베딩 LSTM 같은 이런 것들 적용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은 이 코드를 돌리고 나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6개밖에 안 하긴 했지만 너무 대충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당황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되려 부족할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들 자체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머신러닝 같은 데서는 이런 텍스트 기법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런 전처리를 거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포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그 단계들을 거치는데 딥러닝의 경우는 모델을 베이스로 이런 다양한 층을 거친다고 했죠. 그죠? 층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긍정과 부정의 결과 같은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서로 방식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진짜 옛날에 그 채팅 도와주는 친구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뭐 심심이가 아닌데 심심이도 아니고요. 더 옛날 거.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머신러닝의 개념으로서 이제 정해진 답을 해놓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오늘날의 이제 그런 챗봇이나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딥러닝의 구조로 이제 나름대로 그 모델이 생각을 해서 그 답변을 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런 NLP를 바탕으로 문자를 입력하거나 또는 문자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이미지 처리랑 그 NLP 자연어 처리를 융합해서 이제 동시에 그것을 적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나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